정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동아시아의 질병관입니다. 이러한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동아시아라는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의학에 있어서는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이라고 부르는 것, 그다음 한국에서는 한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묶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질병인데요. 본래 질자는 우리가 질주할 때 쓰는 그 질자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이제 병들 엄부에 있는 그 병자인데, 보통 질자는 그 질주할 때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생긴 병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은 상반되게 좀 오래된 병, 이제 숙병을 갖다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분류 기준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영어에서 객관적인 질병을 디지즈라 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고통과 같은 것을 일리스라고 해서 구분하는 그런 분류법과 비교해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다른 흥미로운 착상을 가능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근데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건 관점인데요. 관점은 단순한 그 개개의 사실로서의 질병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질병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과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예를 들면 의학이란 무엇인가, 또는 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메타적인 사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보는 관점을 소개한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놓으면 굉장히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철학자가 되어서 질병으로부터 무엇인가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질병관을 뽑아내는 게 될 텐데요. 간접적으로 다른 것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이제 다양한 시기에 질병의 분류 방식에 착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시대마다 질병의 분류 방식이 바뀌었다면은 그것을 그 시대의 정신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전반적으로 다르게 이러한 질병을 통시적으로 전부 아울러서 그로부터 질병의 분류에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모종의 사유 방식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질병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읽어낸 그러한 관점도 질병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늘 질병의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관에 근거해서 질병을 보는 관점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기본적으로 질병을 보는 관점은 그 배경에 특정한 인간관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을 먼저 탐색하고 그로부터 다시 이제 질병에 대한 관점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전개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직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러니까 질병을 분류하는 방식, 착안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다도 아마 질병의 원인 쪽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을 좀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제가 인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동의보감 신영장부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입니다. 시기는 각각 달라서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시기는 이렇게 벌어지지만 각각 동서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신체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의보안 신형장부도에 나오는 이러한 그림의 특성은 한데 약 AD 직후, 기원 직후에 벌어졌던 모종의 해부 기록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론에 원반 던지는 사람도 여기에도 서양 지성사를 관통하는 어떤 신체관이 있다고 저는 가정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인데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그리스의 그러니까 서양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서양 지성을 대표하는 신체관의 모델로 간주했기 때문에 말을 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지성사를 관통하면서 신체관에서는 특히 두드러진 점이 있는데 보시기에도 아마 한눈에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서양의 신체관에서는 특히 근육이 강조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리스 조각상들을 보면은 근육이 없는 곳에도 근육을 새겨 넣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이 신형장구도는 조선 시기의 그림이지만 이것이 동아시아의 신체관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가정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근골격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합니다. 신형장부들을 보시면은 근육은 거의 묘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 이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한눈에 인간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살리우스의 해보도입니다. 보통 서양 의학을 우리가 대별할 때 이제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크게 전근대 의학과 이제 근현대 의학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근현대 의학을 나누는 기점이 여러 가지를 잡습니다. 이제 제가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모르가니의 그런 병리 해부학을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근대 의학의 시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어떠한 의학사적 사건이 바로 베살리우스의 해부도입니다. 이 해부도는 모두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순서가 1권은 골격이고요. 그 다음에 2권이 근육, 3권이 정맥, 동맥, 4권이 신경, 5권이 복부 장기, 6권이 흉부 장기, 7권이 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순서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1번, 2번처럼 앞에 나오는 부분이 비교적 신체관에서 중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격과 근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권의 근육인으로 그 중에서도 이 중에 이권의 근육인은 순서대로 근육을 이렇게 한꺼풀씩 벗겨나가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체의 해부도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한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관했던 사람, 그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했던 사람이 독일의 해부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사람을 해부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베살리우스의 해부도에서 이렇게 근육을 벗겨나가는 방식으로 그 사람도 해부를 직접 이렇게 벗겨나가는 방식으로 해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과장해서 말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해부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직전에 보았던 이 미련에 못 던지는 사람에서 보았던 근골격계가 강조되는 그러한 특성이 베살리우스의 해부도에서도 똑같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지성인들은 신체에서 근육과 골격을 중시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신체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원반 던지는 사람의 이해는 그렇지만 베살리우스 헤브론은 확실히 그 의학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질병을 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뼈를 그리는 것은 의학적 맥락에서 보자면 질병을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주로 파악하는 그러한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는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걸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요, 동해관 신영장보도에서는 비교적 사람이 좀 이렇게 그다지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면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보면은 뭐 제 모습도 비슷할 텐데요. 그런데 아마 이게 이제 뭐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좀 남는 게 보여요. 이만치 남는 거, 이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지금 남는 게 없습니다. 근골격계가 강조된다는 것은 사실은 몸에 뭔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이 질문을 다시 보면은,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질병을 보는 관점에서 무엇인가 오히려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을 테니까요. 동의보감 신영장 보도는 동의보감 제일 앞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것이 병든 환자의 모습을 그리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베살리우스 헤브도나 또 뭐 동의보감의 신영장 보도나 모두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뭔가 남아 있는 것, 뭔가 좀 살이 쪄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질병으로 보았을 가능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듯하고요. 또 역으로 근골격계를 강조해서 보는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곳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한 과잉한 것, 너무 남는 것을 질병으로 보았을 가능성을 암시한 듯합니다. 이제 이 정도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그 해부가 동양에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양에서도 해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해부가 없으면 의학은 탄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지금 한의학이 대체로 한나라 성립 시기부터 한나라가 패망하는 그 사이, 그러니까 AD BC 216인가 215부터 대체로 BC 220년 전, 그러니까 AD 220년, 그러니까 AD 한 100년 정도 그 사이에 한의학의 골격이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골격이 갖춰질 때 유명한 해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전환시기하고 후환시기 사이에 왕망의 신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왕망이 자기가 신나라를 세우고 나서 전환시기의 충신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항복하지 않는 그러한 전환시기의 충신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왕송겸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해부합니다. 어떤 일본 학자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생체해부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하자면 일본 학자들은 좀 약간 가설을 세워도 조금 지나친 가설을 세우는 경우가, 약간 자극적인 가설을 세우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 해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해부를 한 목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그때 이제 해부를 해서 그 해부 기록이 당시에 이제 황제 내경이라는 한의학의 기본서, 또 그 뒤에 난경이라는 텍스트에 또 일부 실렸거든요. 보통 생각해 보기에 그렇게 나뉘어져 실렸는데, 황제 내경이라는 텍스트에 왜 해부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이겁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죽는데 그 7일 만에 죽는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질문이.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이 목에서부터 들어가 갖고 이 아래로 전부 완전히 배설되는데 7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7일 정도 걸리려면은 이 목에서부터 저 우리 이제 배설하는 그 항문까지 해가지고 나가는 데까지 있는 것을 모두 계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 소화되는 시간 그다음에 얼마큼 담을 수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해부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부를 한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예를 들면 위를 해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를 절개해 갖고 위에다가 물을 채웠다가 빼내고 다시 이제 곡식을 채우고 빼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곡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계속 체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는 해부 구조학이라고 하거든요. 구조주의 해부학입니다. 그러니까 해부를 본다, 해부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구조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것을 알 수 있다시피 한의학의 해부는 그것은 구조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기능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부가 아주 일찍부터 있었는데 그 해부의 목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현대 해부학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보기 위한 해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자면은 펑커셔널 애너토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부 구조학, 구조주의 해부라고 하지 그걸 갖다가 기능적 해부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요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그 동아시아 해부를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간관을 먼저 설명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그 인간관을 보려면 사실은 제가 신체관을 가지고 인간관을 이제 대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관을 보려면은 해부만큼 정확하게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없겠죠.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몸을 보았을까입니다. 근데 그 질문하고 이 질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부를 한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대에 이건 공식적으로 정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왕망열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가 단위에서 해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국가 단위에서 해부를 했는가?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해부가 일찍부터 국가 단위에서 행해진 것도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개인의 수준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은 인체 해부의 기록이 있느냐? 알렉산드리아 이전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해부를 했고 그건 동물 해부였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성급해서 제가 오늘 여기가 좀 자세가 좀 이상하고 그래갖고 약간 좀 말이 좀 약간 뒤죽박죽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동양의 해부는 사실은 그 한대 해부 말고도 두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송대 두 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공식적인 해부였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다시 2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부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을 해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을 해부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구리야마 시게이사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았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부를 한 것은 형상인, 즉 디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인간을 봄에 있어서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보았을까? 그런데 해부도 보다 보니까 근골격계 중심으로 계속 해부가 되었어요. 당연합니다. 신체관이 근골격계를 중시 여긴다면 그것은 인간에 있어 해부에 있어서도 당연히 근골격계 중심으로 해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해부를 했을까? 동물을 해부를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사람들을 해부할 수 있는 편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사람을 해부했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어쨌든
해부를 한 목적은 무엇일까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모종의 디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신체관에 있어서 근골격계를 중요시 여기는 태도와 해부에 있어서 근육과 골격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인을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부를 했다라는 사실, 세 가지는 모두 다 함께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사실은 제가 수업 제 오늘 강의 내용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 않았던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제 흥미로운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언뜻 생각하자면은 뭐랄까 자기 의지, 자기의 구현 이런 것을 중시 여겼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 수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서양을 이야기한 것은 서양을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동양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인간관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심신이원론은 모든 병폐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심신이원론은 그렇다고 치고 심신관계론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사람을 봄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라는 그러한 구도를 벗어나서 즉 마음과 몸을 핵심 개념 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관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신이원론은 그렇다고 치고 심신이라는 구도 말고 다른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혹은 심신이라는 구도 외에다가 어떤 다른 요소를 좀 집어넣을 수도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이 심신의 구도로 동양을 읽어낸다라고 했을 때 보통 국내 학자들은 이것은 그렇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동양에서는 심신 이론론적 관점이지 심신 이론론적 구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신 이론론을 얘기하든 심신 이론을 얘기하든 거기에는 심과 신이라는 구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학자들 중에서 심신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동양의 심신관계로 동양의 일관관을 읽어내려고 했을 때 어떠한 그 소결에 도달하는지 그걸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부분은 김영희 선생님의 해석인데 조금 논문은 좀 오래되었지만 뭐 여태까지도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정신, 사고, 이해, 용기, 도덕 등 명백히 비물질적인 현상들을 순수함, 맑음, 단단함, 균형 등과 같이 물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의 성질들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몇 가지 손쉬운 예를 들자면 양심은 맑은 기로부터 자라나는 반면 기가 흐리면 인간은 도덕성을 잃는다고 했다. 주인은 지각도 기의 작용으로 돌렸다. 요컨대 그의 독해에 따르면 주의에게 기는 세계의 모든 사물의 기본적 재료이며 모든 현상의 기초였다. 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확히는 드러나지 않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신 이론론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거 김영희 선생님보다도 후에 나온 거죠. 이문규 선생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 인간, 동식물, 무생물 등 형상을 지닌 우주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체는 오직 지대지경한 기일 뿐이다. 식물, 무생물 등 형상을 지닌 우주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체는 오직 지대지경한 기일 뿐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신 이론론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입니다. 그러니까 기 이론론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의 측면에 있어서는 기 이론적 해석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심신 이론론이냐 정말로? 두 번째 질문은 심과 신의 구도를 이러한 해석에서는 극복하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학자들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 학자 두 사람, 서양의 시놀리스트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로저 에임스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을 심리생리적 과정으로서 이론론적으로 보았다. 몸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과정이었고 우리가 소유하는 무엇이기보다는 되어지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줄량입니다. 중국인들은 우리가 몸, 마음,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영속적으로 변하는 에너지의 스펙트럼으로 봤다. 뭐 에너지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인상적인 비평을 조금 하자면 로저 에임스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뛰어난 시놀리스트인데 프랑스와 줄리앙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국내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그 논의를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서양의 반대쪽에 동양을 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이분들은 사실은 동양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서양의 반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극단적 서양의 반대쪽에 동양을 가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러한가? 이게 예컨대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는가? 글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약간의 역전된 오리엔탈리즘처럼 보입니다. 이게 심신 이론론적 해석이 정말로 타당하냐? 근데 이게 참 말이 이상한 게 아까 전에 보았던 김영희 선생님과 임형규 선생님은 주의 철학을 토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의에 있어서는 기적 세계관, 기가 심신 이론론의 토대가 된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판할 때에는 주의 철학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느냐라는 걸 근거로 가지고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로저 에임스하고 프랑스와 줄리앙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동양 사유 전반에 있어서 심신 이론을 주장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희 선생님하고 임원규 선생님도 심신 이론을 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가설을 펴기 위해서는 이게 주의에서만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의 해석에는 암묵적으로 뉘앙스를 읽어내자면 동양은 심신 이론론이다라는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심신 이론론이냐? 이거 정말 이상한 건데요. 우리가 아주 명확히 알고 있는 게 가끔 이제 영화를 보면은 초혼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혼을 부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갖고 돌아가신 분의 옷을 가지고 올라가서 펄럭이면서 혼을 불러요. 그게 이제 초혼입니다. 혼을 부르는 건데요. 그걸 초혼례라예요. 상례에서 제일 앞에 부분에 있는 거죠. 여영시라는 학자는 그걸 소재로 그거를 자기 논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O Soul Comeback이라는 논문을 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 여영시라는 학자는 혼백 개념이 고대 중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영시는 물론 심신 이론론이나 심신 이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영시의 그 논문을 예고했을 때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사실은 혼백 개념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고 동아시아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관점입니다. 혼백 개념이 심신 구도와 부합하지 않느냐?
심신구도와 부합합니다. 그러면 혼백 개념은 심신이원론과는 어떠하냐?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혼과 백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은 죽어갖고 하늘로 가가지고 어떠한 공간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초사에 보이는 거죠. 혼이 여행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심신이 존재로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교 수행론에는 진혼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진혼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진혼 고백은 이제 혼백의 결합을 견고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진혼 고백이라는 그 수행론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혼백이 떨어질 수 있구나, 그것이 다른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심신이론론적 해석은 현재 동양이나 또는 서양의 시놀리스트나 모두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하냐? 일단 김영희 국내 학자들은 주의를 가지고 그런 학설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돼요. 주의를 넘어서도 심신 이원론적 구도 혹은 심신의 구도로 인간관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만, 로저 에임스나 프랑스와 줄리앙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혼백 개념의 이해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신 이원론적 구도가 동양에 있다. 그것이 심신 이원론이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말할 수 어떻게 부합한다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심신의 구도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일간에는 또한 그러한 기본적인 핵심 개념 요소요, 기본적인 구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러한 비판이 가능할지 몰라요. 당신이 예로 든 것은 그냥 문화사적 의미에서의 예에 불과하다.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철학자들은 심신주의는 사실은 동아시아 철학을 대표하고, 따라서 주의의 심신 이론론적 그러한 입장은 동아시아의 철학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장자를 봅시다. 장자 지락편에 나오는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관장하는 사명으로 하여금 그대의 몸을 되살려 그대에게 뼈, 살, 기부라는 것은 이제 이 살하고 피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뼈하고 살하고 피부를 마련해주고, 그대에게 부모, 처자, 동리에 관한 알물 준다면 그대는 이것을 바라겠는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살려내는데 사람을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바디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알미예요. 이건 지식이죠.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본적으로 바디와 몸의 결합체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존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신의 기본적인 구도로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글을 가지고 동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의 철학자들도 심신의 구도로 인간관을 보았거나 혹은 심신 이원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아마도 장자 텍스트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런 비판을 할지 모르겠어요. 장자 지락편은 이것은 장자의 내편이 아니다. 장자의 내편이어야 장자 본인의 친저다. 따라서 장자 지락편의 증거력은 떨어진다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덕충보를 한번 보죠. 이 증거는 확실히 강력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일찍이
초나라에 사신을 간 일이 있었다. 마침 새끼 돼지가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눈 깜짝할 사이에 어미를 버리고 달아났다. 어미 돼지가 자기를 보지 않고 또 자신과 같은 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를 사랑한 것은 그 외형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몸을 식히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이건 덕충부니까 장자 내 편입니다. 장자의 공자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요, 장자는 자기 철학을 우화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페르소나, 장자의 많은 페르소나가 장자 텍스트에 등장을 합니다. 공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못난 장자도 있고, 또 뭐 논병가 장자도 있고, 또 뭐 도둑 장자도 있고, 뭐 신과 같은 장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당연히 이 부분, 이거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입니다. 심신, 그 외형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몸을 식히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입니다. 이건 분명히 심신 구도까지는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독립적인 실체성을 갖다 가정하는 것이냐,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뭐 심신 이론론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근거도 저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약간 그 증거력을 철학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말해서 물러났던 혼백 개념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믿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혼백 개념은 분명히 그걸 다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혼백 개념은 심신 이원론의 적극적인 심신 이원론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최소한 저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된다. 심신 이론론적 해석을 단언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철학 전체에 있어서 심신 이원론적 그러한 구도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퍼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좀 약간 저의 논변을, 논증 과정을 아주 강하게 끌지는 나오진 못했지만 여기서 약간 점프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신 이론론과 심신 이원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주의 철학에서는 확실히 심신 이론론적 그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기가 있기 때문인데, 주의 철학에서 기가 심신 이론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철학자들이 작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뭐 중에 우주 생성적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제국, 그 제국의 통치 방식을 고민하는 것, 그 다음에 제국의 존재 근거를 고민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의 그런 태도, 입장,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제국의 토대와 제국의 운영 원리, 제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주 생성론과 그 다음에 오행론 같은 자연 도식을 구성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주 생성론을 구성해 냈을 때 그 우주 생성론의 기본적인 개념의 요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는 우주 생성론에서 기가 제 첫 번째 오는 그러한 근원적 요소로 설정된 이유부터 모든 것은 기에서부터 온다라는 생각이 가능하게 되었고 뒤에 또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희는 그러한 생각을 자기 철학책에 내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 테이블이나 혹은 이 앞에 보이는 이러한 스크린도 이것도 모두 기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택도 없는 말이라고 할 겁니다. 그거는 기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난 생각입니다. 물론 성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국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의 본령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고 아마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심신이원론과 심신이론론적 해석이 모두 문제가 있다. 즉 심신이론적 해석은 주의 철학에 한정했을 때 비교적 강하게 성립하는 것 같다. 동아시아에는 심신이원론적 해석을 지지하는 그러한 자료도 상당히 있다. 라는 그러한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인간관을 구성하는 새로운 핵심 개념 요소들을 발굴해서 제안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간관을 구성해서 제안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자료들은 첫 번째 자료는 맹자에서 두 번째 자료도 맹자에서 나온 겁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는 기의 장수요 기는 몸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저 읽죠.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달프게 하고 그의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체부를 배고프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인드 바디죠. 그럼 우리가 심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은 특히 춘추전국시기 자료를 찾아보면은 심신에서 신은 사실은 사회적 자아를 의미하지 몸을 의미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신은 대부분 자신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와 유사하게 사회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문장 위에 첫 번째 든 요 예문에서 요 몸은 체입니다. 체, 신체할 때 체입니다. 이제 몸을 나타내는 단어, 몸과 관련된 한자로 우리가 몸 신자, 그 다음에 형체할 때 형자, 또 신체할 때 체자, 또 구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말하면은 구자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을 시체 한 구, 두 구라고 하죠. 구라고 하고 또 동물들을 한 구, 두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말로 생명이 없는 바디예요. 머티리얼한 바디를 갖다가 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 자아를 나타내는 의미 경우가 많지 몸을 나타내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면은 비교적 살아있는 몸을 나타낼 때는 주로 뭘 썼냐? 체나 형 혹은 체나 형, 주로 체나 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형체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교적 정확하게 살아있는 몸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간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고 그 인간관을 새롭게 구성하려면 그 인간관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요소를 발굴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체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 있는데 이 지는 심지소지라고 해갖고 정향화된 몸, 정향화된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미 정해진 그러한 마음을 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가 있죠. 근데 기는 몸을 채우는 것이다라는 것은 맹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관자라는 텍스트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는 사실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마인드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지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요 첫 번째 예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개념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체이고요, 두 번째 기이고요, 세 번째 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힘입니다. 그러면 힘과 기와 체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인간관을 구성하는 것이냐, 구성하는 개념 요소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교적 많은 게 수월하게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지는 대체로 심은 뭐 하트 마인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적 요소가 마인드라고 대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그건 이제 체가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는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조직화시켜서 말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 안에 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심을 보는 태도는 이제 철학자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대체로 조직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요. 이제 보통 이게 심신을 나누게 되면은 서양에서는 대체로 이제 정신적인 능력은 전부 다 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이 있다고 옛날부터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순자에 보면 체공경이라고 하는데 공경을 체득하는 것은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제, 육아의 기본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관행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익히는 것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몸이 일찍부터 모종의 인지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그러한 인지적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에는 어떠하냐? 귀에는 상당히 중요한 인지적 기능이 있습니다. 또 지는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인지적 기능이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성격이. 그 점이 인간관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좀 고려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조금 쉬겠습니다. 이제 체계심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요소를 도출했어요. 그러면 좀 보자면 이게 체와 기와 심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장자 인간세에서 너는 마음을 한결같게 하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심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듣는 데서 그치고 심은 상징에 그치기 때문이다. 기라는 것은 텅 비어서 외모를 기다린다. 도가 텅 빈 곳에 모인다. 텅 빈 상태를 심재라고 한다입니다. 뭐 의미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맹자 고자상을 비교해 보면요. 고자는 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찾지 말라.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귀에서 찾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귀에서 찾지 말라는 것은 괜찮지만 말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찾지 말라는 것은 바라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예문 비교해 보면요, 대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귀가 나왔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 심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감각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심이고 세 번째는 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죠. 맹자 고자상입니다. 여기서는 말이죠. 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감각기관이겠죠. 마음, 이건 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와 장자는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생물년은 불분명해요. 그런데 어쨌든 대체로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 이 두 사람이 인지 기능을 말을 함에 있어서 이해하는 바가 같다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추정할 수 있느냐? 요 시기에 대체로 BC 4세기에서 4세기 3729 BC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고대 중국인들이 인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대체로 심과 기와 그 다음에 감각기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지한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을 인지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까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을 귀결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관을 구성한 요소가 체와 심과 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인지적 맥락에서 어떻게 두드러진 것이냐 혹은 인지적 맥락에서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대 중국의 철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제가 볼 때 인지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세계가 둘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으니까 세계가 두 개가 없어요. 오직 하나뿐인데 유학자들은 이 하나의 세계 내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합리적 현세주의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도가하고 법가는 이 사람들은 이 현세 자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세계를 꿈꾸고 그 세계가 진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세계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건 인지 방식의 교정을 통해서 도달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지 방식은 내가 특별한 심리적 상태에 도달하여야 그러한 인지적 방식을 내가 구사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심리적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좀 약간 쉬는 게 좋게 저도 약간 지쳐서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인간관에서 질병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전근대 질병관과 근대적 질병관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를 상징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베살리우스 해부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종종 해부만 말하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근대 의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대체로 의학사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그러한 사건은 지오반니 모르가니의 해부학 연구에 바탕을 둔 질병의 장소와 원인의 출가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을 해부를 해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보여줬던 증상과 그 해부의 발견을 결합시켰어요. 즉, 그 증상의 원인을 몸 안에서 찾은 거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인 것은 요 이후로 드디어 질병이 몸 안에 공시간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 이후로 우리는 질병관을 정말로 존재론적 질병관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지금 동양의 질병관을 따지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존재론 질병관은 아닙니다. 동양은. 그러면 서양과는 어떠하냐? 전근대식이 서양과 전근대식이 동양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체로 서양의 의학사는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기에 그러한 의사들의 공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 또 갈렌이라는 아주 대단히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동양 의학사에서 보자면 갈렌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렌은 거의 1000년 넘게 한 1500년 정도 서양 의학사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응하는 인물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은 종종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단일한 사람들의 저작이라고 오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모순되는 주장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의 사상적 배경은 당시의 자연 철학자들의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원을 묻는, 존재의 근원을 묻는 그러한 질문이었고요. 그러한 질문을 반영해서 모종의 인간관이 구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치액설입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의 논문집이 조금만 지나간 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서로 이질적인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히포크라테스 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맹세하는 건데요. 그 맹세에 상징하는 거죠. 의사들의 맹세를 상징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언은 사실은 에델슈타인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 의사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문헌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실을 좀 종합해 보자면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이 대체로 아마 밀레토스 학파의 영향 하에서 성립된 문헌인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주류만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고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에는 사실은 잡다한 여러 가지 사상적 유파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흔적이 다 들어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걸 들어서 말하면 체육의 불균형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생각했던 제기했던 그 질문으로 금방 들어갔다 한번 와보죠. 자,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언뜻 약간 암시적으로 이 몸은 사실은 뭔가 과잉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몸이다. 즉 과잉을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린 몸이고요. 이것은 과잉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그린 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질병관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환경은 좀 이따 올라가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열 같은 것은 동양의학을 대표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사열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근데 오히려 사열이 주된 치료법이었던 것은 전근대식의 서양의학입니다. 동아시아 의학은 침술이었죠. 사실은 전근대식의 질병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종기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마찬가지로 종기병이었는데 종기병은 이미 종기가 다 생기고 난 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종기가 더 자라기 전에 처치할 수 있는 방법에 요긴한 것이 사열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사열이 굉장히 조금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럼 이제 비교해 보면 돼요. 서양은 사열이 주된 치료법이었음에 반해서 동양은 마찬가지로 종기의 예방에 있어서 종기 또는 종기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걸 치료하는 데 중요한 예방 치료법이었던 그런 사열을 왜 하지 않았을까? 왜 동양에서는 침술이 대신에 발전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그러한 질병관의 차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교에 대한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읽어낼 수 있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교에 대한 관점에도 같은 차이가 보인다. 갈레는 여성이 성교를 하지 않아서 여성 씨앗이 적체되면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성교를 하지 않는 여성은 히스테릭해지고 심지어는 질식사할 수도 있다. 중국인들도 섹스와 병의 관계를 걱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억눌린 정을 걱정하지 않았다. 의사와 방사들은 사정에 예방의 특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반대로 정의 소실에 집중했다. 그들은 지나치게 많은 성교를 근심했지 부족을 걱정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법에서도 그리고 이런 성에 대한 관점에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한쪽의 질병과는 과잉을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서양입니다. 한쪽은 부족을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동양입니다. 과잉을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사혈요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습니다. 대규모로. 부족을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동양은 사혈요법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종기 예방 치료법으로서 사일이 경험의학적으로 굉장히 요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일요법은 주류 의학 내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침술이 발전했습니다. 또 하나, 동양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그런 보약 개념도 사실은 이러한 질병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을 질병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제 제일 앞에서 보았던 그 신영장보도에 그런 배가 나온 그 사람은 바로 이상적인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배가 왜 나왔을까? 바로 부족한 것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서양의 몸은 왜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과잉의 상태를 질병으로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서양과 동양의 전근대 시기 질병관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전 단순히 질병의 그러한 비교상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겁니다. 즉 인간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그런 질병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쪽으로 제 강의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동양에서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을 병으로 보았다 한다면 그것이 뭐가 부족한 것이냐면 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기가 부족한 것을 질병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저는 이 질병관을 소개하기 전에 앞부분에 꽤 많은 저의 강의에 시간을 투자해서 인간관을 도출했고요. 그 인간관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요소를 심, 마음과 그다음에 바디, 그다음에 신체와 그리고 또 하나 기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디, 신체 안에 기라는 것이 담겨 있는 형태이고 그것을 주재하는 것은 심이다라고 조직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도 앞부분에서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모두 기본적인 암시적인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종의 인지 방식과 관련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는 그 몸을 통한 인지 방식이라는 것이 예제를 습득한다. 이건 마치 이제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힌다라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을 통한 인지 방식은 어떤 것이냐?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알매 인지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추론하거나 또는 추정하거나 상상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판단하거나 하는 그 일체의 것을 심의 인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의 인지 방식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저는 맹자와 장자가 기의 인지 방식, 기를 통한 인지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살짝 소개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그 부분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기의 다른 측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가 보통 이제 제가 학부 수업을 들을 때 그 선생님이 학부생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 탁자를 두드리면서 이 탁자, 나무 된 탁자였는데 이게 기로 되어 있는 걸 하셨어요. 제가 기를 이해하는데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성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또 성리학 전공자는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제가 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방해가 됐던 말이었어요. 그게. 근데 기는 사실은 그 논어를 보면은 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기, 말의 기운. 그러니까 말의 기운이란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말을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 자체, 그 객관적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말의 뉘앙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 말의 색깔과 관련된 거죠. 그건 이제 마치 뭐와 같냐면, 이건 좀 구리야마 시게이사라는 학자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진달래를 키웠대요. 근데 진달래를 키웠는데 어느 날 자기가 키우던 진달래는 잘 가꾸지 않아갖고 생기가 없는데, 옆집의 진달래는 잘 가꿔서 생기가 있더라. 모두 붉은색인데 그 차이가 나는 그것이 바로 기다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잘 설명했습니다. 예를 아주 잘 들었어요. 기라고 하는 것은 모종의 그 포즈 혹은 그러한 뉘앙스,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또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에워싸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말과 행동의 근저에 있는 것, 그게 기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바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기질을 바꿔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자세나 또는 언행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기와 관련된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 맹자에 보면 기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모두 다 도덕적인 것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호연지기를 이야기하는데, 호연지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아주 매지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호연지기를 얻게 되면 아주 매지컬한 상태로 해서 완전히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꽉 들어차가지고. 그리고 맹자가 또 야기라는 말을 해요. 밤의 기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보통 낮 동안에 저처럼 이렇게 알미 부족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강의할 때 속으로 조금 이제 위축된다거나 하는 느낌들,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받았던 것이 밤에 자면서 회복되고, 그 회복된 것이 사실은 그의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인식하에서 보자면 맑은 정의 상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주 맑은 정의 상태를 야기라고 표현합니다. 단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도 새벽 기운입니다. 맑은 정의 상태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그거는 모종의 그 사람의 언행의 근저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서의 그 사람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서와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인지, 혹은 길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서 있는 그러한 존재의 끝을 보여주는지는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주 인간 존재의 저 바닥까지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죠. 인지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한결같게 하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라고 했어요. 귀로 들으라는 건 뭐냐? 축자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근데 심으로 듣지 말고는 무슨 뜻이냐? 그럼 이건 이제 축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만약에 귀로 듣는 거라면, 심으로 듣는 것은 그 행간을 읽어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추정하고 추론해라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맹자가 정말 심의 기능을 그렇게 봤냐? 그렇게 봤어요. 맹자에게 있어서 심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성이 발휘될 때, 도덕성도 결국엔 욕망이니까요, 다양한 도덕성과 견주어지는 다양한 욕망 가운데서 도덕적 욕망을 더 우선적으로 평가해서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을 심의 기능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추론, 판단, 추정, 상상 등의 인지적 요소들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추론, 추정,
과 같은 그러한 인지적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르드는 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뒤에 나와요. 기라는 것은 텅 비어서 외모를 기다린다. 도가 텅 빈 곳에 모인다. 텅 빈 상태를 심재라고 한다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 하냐면은 텅 비어서 외모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아주 미스테리어스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구절을 읽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텅 빈 곳에 흰 빛깔이 나타난다. 기라고 상서로우는 곳이 모인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구절인데요. 다른 그 밑에 이어진 구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통한 알을 내치면 귀신이 장차 와서 머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라는 건 뭐냐? 앞에 심까지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기라는 것은 자기가 안다기보다는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영감과 같은 것, 그러한 알을 장자는 기를 통한 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허실생백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텅 빈 곳에 흰 빛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머리를 쥐어짜서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알미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무엇인가 소리가 들려온 상태예요. 그런 알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장자에서는 무슨 표현이 자주 보이냐면 마음을 비유할 때 거울이 보이고 또 메아리 같은 게 비유물로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 메아리 같은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왜 그러면 메아리가 들렸냐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치는 거랑 같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은 어떠한 알미냐? 장자의 이제 서무기 편에 보면은 이제 가뭉이 있는 공명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명을 통한 알은 뭐가 같냐면은 그 전에 이렇게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술잔에 이렇게 물을 다 다르게 채우고 나서 이렇게 돌리면은 물기를 살짝 묻혀갖고 그 술잔 그 끝을 이렇게 돌리면은 같이 물이 비율이 같이 되어 있는 그 잔이 울립니다. 이제 그게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그 전에 아마 제가 어릴 때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많이 장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잔이 두꺼운 건 안 되고 이제 얇은 잔이 잘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게 이제 공명 현상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그러한 인간관을 한번 생각해 줘 보세요. 동아시아 인간관은 어떠한 거냐? 어떻게 조직해서 날 수 있느냐? 신체 안에 기라는 것이 담겨 있는 상태다. 그런데 거기에서 힘이 주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서 맹자 고자상을 봐요.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에 찾지 말라는 것은 괜찮지만 말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찾지 말라는 것은 바라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맹자는 이걸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맹자는 내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내가 주인이지 않은 그러한 알미 들려오는 그러한 암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이거는 이제 기를 통한 그러한 인지 방식은 배제하고 힘을 통한 인지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러면 기를 통한 그 알미의 메커니즘은 어떠하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모종의 공명 현상으로 고대 중국의 철학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남자라는 텍스트와 춘추볼루라는 텍스트는 모두 한 나라의 그러한 제국, 중국인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제국, 그러니까 진나라는 너무나 짧아서 그것은 중국인들이 생각에 온전한 제국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란 최초의 제국에 대해서 그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할 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명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명현상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공명현상은 이런 거예요. 이제 궁상박취우죠. 이렇게 5개인데 5개죠. 그런데 동양에
그런데 요 궁조를 연주하면은 다른 곳에 있는 궁조의 악기가 감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개의 유사한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서목이라는 장자 텍스트에도 장자의 챕터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치 그 잔 안에 담겨 있는 그러한 물처럼, 그 물이 공명하는 것처럼 몸에 담겨 있는 그러한 기가 공명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알면 어떠한 알미냐? 이러한 알면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알미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알면 무엇이냐 이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성립하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떨어져 생기는 알미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추론을 하지도 않고 추정하지도 않고 의식화되기 전에 생기는 그런 알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떨어져 생기는 그런 알미인데 어떠한 특성을 알고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호량지변이라는 장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걸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량지변은 해시하고 장자하고 호숫가를 걷다가 호숫가에서 장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저 피라미가 즐겁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시가 그걸 보고서는 내가 피라미가 아닌데 넌 어떻게 피라미의 즐거움을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토마스 네이글의 논문이 이제 떠오르죠. 그러니까 뭐가 삼일성, 주관적 삼일성에 근거한 타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논변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아닌데 내가 피라미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해시가 맞다. 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 상태를 모른다. 너는 피라미가 아니니까 피라미 마음 상태를 모른다라고 말을 했더니 장자가 이제 얘기를 그만하자라고 나서 나는 그것을 아까 호숫가에서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제 알매 인지 방식의 다른 인지 방식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명을 통한 알미고요. 그리고 공명을 통한 알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피라미는 즐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명을 통한 알미라고 하는 것, 이 길을 통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안다기보다는 알미 나한테서 바로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길을 통한 인지 방식의 특성입니다. 다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그 질병관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정근대적 질병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텍스트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황제내경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한론이 있는데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골간이 있죠. 하나가 침구고 또 하나가 약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텍스트로 말을 하자면 이제 두 개죠 참. 우리가 침구하고 약이죠. 그런데 텍스트로 말을 하자면 황제내경하고 상한론을 들어야 될 거예요. 황제내경이 침구 이론서고 상한론이 이제 탕약 이론서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인이라는 것이 이제 바깥에서부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깥에서 오는 것을 사기라고 했어요. 사기, 이제 삿된 기운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 이야기 시간이 제가 좀 남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끌고 가던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황제내경은 친구 이론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질병관이 어떠한 질병관이냐?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그 질병의 상태는요, 왜 초래되느냐? 기의 불균형 때문에 초래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질병은 기의 소실 상태다라는 겁니다. 질병이 기의 소실 상태라는 것은 조금 아까 앞에서 동서양의 전근대 의학에서의 질병 간의 차이를 말할 때 소개해 드렸습니다. 즉 기가 부족한 상태죠. 근데 기가 소실된 상태를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보았던 질병은 기의 불균형 상태입니다. 불균형 상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외적으로 불균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 되었는데 봄 기운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체는. 그러면 그건 질병이죠. 그 다음에 여름이 되었으면 여름 기운이 아닙니다. 이때는 외부와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내적 불균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몸의 기운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 그건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연원이 의학적이기보다는 수행론에서 온 겁니다. 중국 철학 자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론과 통치론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론의 연원을 쫓아 올라가면은 샤머니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샤머니즘의 핵심은 강신입니다. 내 안에 신이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신을 내 안에 잘 오게 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의 기본 이념입니다. 연원적 이념입니다. 후에 도가에서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허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관자라는 텍스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은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시끄럽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욕망이 과하고 감정이 두드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후에 도가에서 말하는 허정이라는 그러한 마음 상태, 그러한 심리 상태는 바로 나 안에서 감정과 욕망이 제어되고 배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은 기의 소실 상태라고 했는데 이 기는 사실은 제가 조금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샤먼에서 말했던 신의 후손입니다. 질병이 기의 소실 상태라는 것은 바로 수행자들이 마음을 허정한 상태로 하지 못하고, 즉 지나치게 자아가 강해서 욕망을 잔뜩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지나친 감정의 격동적인 감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신이 자기 밖으로 나아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행론의 이념이, 연원적 이념이 그대로 질병관에 반영된 겁니다. 기의 불균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재적 불균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바깥에 있는 어느 사태에 잘 공명해야 돼요. 장자는 그걸 공명했어요. 피라미의 즐거움에 쉽게 공명했는데 해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고 하니, 해시는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심을 굉장히 중시하는 논리학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학자들이, 도덕적 자아를 중시하는 유학자들이 심을 통한 인지를 중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좀 유사한 맥락에서 자아를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조되면 쉽게 공명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친구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대체로 굉장히 자아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아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개념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금방 저는 욕망하고 감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쉽게 얘기한 것이고, 장자는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해서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비하고 그리고 또 호호를 말해요. 시비하고 호호 같은 것은 내적인 신념 체계, 또 호호는 내적인 자기가 굳어진 고착화된 선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투철한 그러한 종교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사태에 공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는 모두 다 도가에서는 심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심을 지나가는 말로 조금 하면은 장자는 성심, 고착화된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아시아 질병관의 핵심은 그거는 수행론의 의학적 변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론의 핵심은 뭐냐? 생명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 상태가 허정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정한 상태에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공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태를 나한테 전해주니까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적 질병관의
인간 간의 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질병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황제내경이 동아시아 의학의 기본 텍스트 바이블이 되었겠습니까? 황제내경은 침구 이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의 병을 다루는 의서이지 육체의 몸을 다루는 의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병인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질병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육체가 배제된다. 이건 병인론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육체에 대한 육체적 질병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런데 이걸 병인론은 이제 기의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기의 측면에서 말하고 신체가 배제된 이유는 뭐냐? 이걸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그리고 본질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외부와 공명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암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육체 안에, 신체 안에 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힘이 주재하는데 그 힘의 주재력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기는 공명하는 힘을 잃는다라는 것도 또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행이라는 건 뭐냐?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를 고양시키는 실행과 이론 체계입니다. 의학이란 건 무엇이냐? 자기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실행과 이론 체계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수행론에서는 무엇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나를 고양시키느냐? 나의 태도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나를 고양시킵니다. 그럼 나의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수행론은 기본적으로 기질 공부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의학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의학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기의 모종의 작동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동아시아 의학의 목적은. 그러면 질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정상적인 수행의 상태에서 이탈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기의 고안 수정인데 의학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수행은 더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 가지는 이제 모두 다 같지만 이제 정도나 또는 방향에 있어서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질병을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수행론에서 연원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질병이라는 것은 수행의 상태, 모종의 정상적인 수행의 상태에서 벗어난 일체의 것을 포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이라는 게 뭐냐? 이상적인 수행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적인 수행의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러한 체험에서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기를 통한 공명이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단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망아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자기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정상적이고 이상적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그러한 상태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의 일체를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질병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설명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질병을 분류해서 그래서 배후에 있는 관점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인간관에 기반해서 질병관을 소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혹 듣는 중에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아마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민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신형 장부도가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구이범 오장도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중국의 그 장부도의 역사를 보면은 초기 그 한대 해부했을 때는 그 그림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존진도라 그래갖고 당대 때 문화로 보이는데 그것은 내관존사라는 도교 수행법에 근거한 그림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구이범 오장도라고 해갖고 이건 이제 송대 때 건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형 장부도죠. 지금 보시면은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질문하시니까 하나 덧붙이자면은 주로 이제 강조되는 건 요 간, 비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러한 거는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기운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장할 때 장은 보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운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기운입니다. 이 사람은 기운이 가득해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의 사람입니다. 몸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신형장보다 조금 차이가 나죠. 이쪽에 척추 따라서 이제 삼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단 호흡법을 반영해서 그래요. 기본적인 골격은 같은데 당대 그 시대에 유행하던 그러한 수행법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그게 좀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수행법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자꾸 들어가느냐? 그건 이제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동아시아 의학은 그게 수행론하고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법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기를 몸 안으로 잘 이제 보듬고 이제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태군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과잉을 용인하고 결핍을 병으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반면 자아의 과잉은 또 질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의 과잉은 왜 용인되지 않고 병이 되는 것인가요? 자아가 강하게 되면은 망화 상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망화 상태에 들어가지가 않으면은 공명이 안 돼요. 외적인 사태하고. 그리고 공명이 안 되는 사태는 의학이나 수행론이 연원이 되었던 이제 반복되는데 연원이 되었던 그러한 이념, 즉 내 안에 그러한 원초적 생명 물질을 잘 보관해야 한다라는 이념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강화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상태하고 어긋난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영민 님이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는 매개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본질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매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명하려면 꽉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 육체와 그다음에 바깥의 이연을 다 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기도 계속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개하는 거예요. 제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본질이라는 개념하고 관련 없이 일상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일상어적 의미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질을 바꿔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권영민 님이 네, 질문 주셨습니다. 수행을 강신의 변형이라고 하셨는데요. 선가의 수행도 동일하게 보시는지요? 선가의 수행은 좀 다릅니다. 선가의 수행은 도달하는 경지는 확실히 실체 없는 존재의 상태에 도달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여기엔 잠깐 전제될 게 있는데 우선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보완 설명드릴게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재가 인연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는 걸 깨닫는 그러한 인지적 과정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실체 없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는 보다 더 수행 방법에 의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런 깨달음, 이지적 깨달음, 그러니까 세계관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불교에서는 먼저 선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다르타의 수행은 제 생각에는 그런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결합되어야지만 이해될 것 같고 설명될 것 같고, 그래서 시다르타가 초기에 자기 스승들한테서 분명히 그 명상 기법이나 잘 배워서 그리고 특정한 신비 체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떠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가에서는 그러한 깨달음을 세계관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선불교는, 그래서 보완하자면은 선불교를 이제 불교로 볼 것이냐라는 질문이 남아요. 근데 선불교는 사실은 그것은 도가의 적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불교적인 그러한 깨달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도가와 그런 강신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라고 할 때의 그러한 이론 체계 또는 수행 이론 체계보다는 더 도가 수행론과 가깝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시은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질문 괜찮을까요? 네네. 한의학은 질병 상태로부터의 해방, 질병의 치유보다 수행이나 심신 관리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한의학에도 육체로서의 질병을 보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게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건데 한의학에 저는 그러한 질병관에 대한 질문을 보다 철학적인 지평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보다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요. 당연히 한의학에도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통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질병에 관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이란 측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보다 더 본질적이고 아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독특한 인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행론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네네. 지금 이제 9시 21분으로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좌 링크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기획특강 4주차로 이제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올드 노멀을 꿈꾸며 조태고 선생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우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